첫 번째로 부산대학교 이준희 교수님께서 기후 위기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이준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최근 기후위기 상황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 IPCC 6차 평가보고서의 내용들은 이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그 이후에 또 많은 과학적인 연구들을 통해서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당면하고 있고 또 이 미래에 당면해야 될 여러 가지 위기에 대한 그러한 새로운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IPCC 6차 평가 보고서에서 많은 또 보고서가 나왔고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많지만 그래도 몇 가지를 좀 추려서 소개한다고 하면 무엇보다 좀 중요한 내용은 현재 우리가 가고 있는 사회 경제적인 추세는 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세계와 양립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산업화 이후로 이 화석 연료를 이용한 것도 있지만 또한 우리가 이 에너지와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불평등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그런 양태로 우리가 이용해 왔고 그 결과 지구 온난화가 이제 이 IPCC 6차 평가 보고서 종합 보고서 그때 평가 결과로는 이제 1.15도에 달했다라고 평가되었죠. 이 당시에는 이제 2022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해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구 온난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 이 기후 변화에 의해서 극한 기상 기후 현상이 더 빈번하고 더 강렬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미 이 인간 활동에 따른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후 변화는 전 세계 모든 지역의 자연과 사람들에게 위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는 명백하다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 이제 주요 결과들을 이제 좀 요약을 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미 이 지구 기후 시스템의 모든 요소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넘어서 이미 이 기후 변화로 인한 이 관련된 영향과 손실과 피해가 많은 영역에서 광범위해지고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물 가용성 및 식량 생산 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기후의 영향으로 사실 이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측면이 있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복지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의 삶의 중축이 되는 이 도시 정착지 인프라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생물 다양성이 크게 감소하고 있고 생태계가 훼손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 많은 부분에서 이미 그에 따른 손실과 피해가 광범위해지고 있으며 우리가 이 기후변화에 대응을 적극적으로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미 발생한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으로 우리가 이미 감당해야 되는 손실과 피해 금액은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비용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최근에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위험들과 영향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에서 발생된 그런 파생된 문제들이 다른 곳으로 파생되어 가면서 연속되어지고 복합적인로 나타나면서 그 위험이 더 커진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그러한 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후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식량 문제, 영양 부족, 건강 위기, 그다음에 생계와 복지에 미치는 영향들이 서로 다 연쇄되어서 그 위험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더욱더 심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이 종합보고서의 또 주요 평가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 세계적으로 대응이 없진 않았고 지난 10년 동안 사실 그 대응이 커져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대응은 더 커지고 있으나 이제 문제는 지금까지 진행이 된 그러한 기후변화의 대응의 속도와 규모,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기후 정책으로는 현재 이 기후 변화와 앞으로의 이 미래의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 기후 위험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응에는 진전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와 우리 미래 세대가 직면하게 될 위험 및 엄청난 위협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생태계는 또 이 기후 위기를 위험을 줄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미 이 일부 생태계와 지역이 적응 능력의 한계에 도달되었다라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고 지금 이 IPCC 보고서의 전망으로는 2030년 전반부에 이제 지구 온난화 1.5도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후 변화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우리의 복지, 생계, 세계 경제 및 우리가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 의존하는 자연에 대한 실존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후 정의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는 기후 변화에 가장 적게 기여한 취약한 사람들 혹은 취약한 국가, 취약한 지역에서 불균형적으로 그 영향이 더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후변화 위협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형평성이 고려돼야 한다라는 것도 이 사회과학적인 많은 연구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소개한 것은 이제 IPCC 6차 평가 보고서 주기의 주요 내용인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IPCC 6차 평가 보고서의 내용들은 대부분 한 2021년까지 진행된 연구들을 바탕으로 진행이 되어 온 것이고 기후 변화에 대한 평가도 최대 저희가 업데이트한 것이 2022년까지였는데 최근에 이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그에 따른 영향도 가속화되고 있죠. 그 예시를 보여드리는데요. 아마 이미 뭐 다 아시겠지만 작년은 이 관측 역사상 1850년도 이후로 가장 더운 해였고 아마 지난 10만 년 이래로 가장 더운 해였다라고 과학자들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평균 온도로 보면 더욱더 심각한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365일 중에 반 이상이 일평균 온도 상승이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1.5도 이상을 나타냈고 그에 따라서 다양한 영향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점차 많이 느끼시잖아요. 이미 무언가 나의 삶에도 이 기후 변화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실 텐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 의식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세계 기상 기구에서 그 올해 전망한 결과에 의하면 이 지구 온난화 수준보다 그러니까 연평균 연간 지구 온도 상승의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이제 1.5도를 초과할 확률이 앞으로 5년 내에 80% 이상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IPCC 6차 평가 보고서 참여하면서 제가 참여한 그 제1실무그룹 보고서에서 저희가 당시에 평가할 때는요, 2020년까지의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5년 내에 1.5도를 연간 온도 상승이 초과할 확률이 한 40에서 60% 되겠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지금 추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가면서 더 빠르게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이 이야기는 앞으로 5년 내에 이미 작년에 이제 물론 평가 기사에 따라 틀리지만 세계 기상 기구는 1.45도라고 평가했고 다른 과학자들은 1.48도 온도 상승이라 평가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5년 내에 이제 연간 지구 온도 상승이 1.5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이제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물론 이 한 단일의 온도 상승이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1.5도를 넘었다라는 것은 지구 온난화가 1.5도 도달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정의할 때에는 장기적인 그런 추세를 얘기하는 것이고 뒤에 가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지구 온난화 1.5도가 다가오고 이미 우리는 이제 넘어서게 될 거예요. 이제 그 오버슈트라고 하는데요. 1.5도를 넘어선다고 해서 우리의 목표를 다시 위로 높여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이 전 세계적으로 이 글로벌 목표는 지구 온난화를 1.5도 아래로 제한하는 것이고 이것은 장기 목표인 것이고 지속적으로 작년까지 진행이 된 이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각 국들은 여전히 이 지구 온난화를 1.5도 아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추구하겠다라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였고 올해도 그 의지는 표명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렇게 단일해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에는 인위적인 지구 온난화의 그런 경향성에 더불어서 자연 변동성의 이제 영향이 결합이 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지구 온난화와 자연 변동성이 서로 결합했을 때 그 위험이 더욱더 증폭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증폭으로 우리가 이제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에 이제 지금 과학계는 더 많이 이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지구 온난화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오는 보고서들에 따르면 우리가 보통 이제 관측 지구 온난화는 지난 10년의 평균 온도 상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6차 보고서 제1신무그룹 보고서는 1.09도라고 이야기했고 종합 보고서는 1.15도라 얘기했는데요. 최근에 나오는 보고서들은 약 1.2도 정도 관측 온난화가 진행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5도 지구 온난화까지 남은 탄소 예산이 이 6차 평가 보고서가 500기가톤 CO2라고 평가했는데 2024년 초반부터 현재 남은 탄소 예산은 200기가톤 CO2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구 온난화 1.5도가 가파르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문제인 것은 이 지구 온난화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측 지구 온난화에 대한 정의와 미래 지구 온난화에 대한 정의가 좀 불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 과학계에서는 현재 지구 온난화 수준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이제 제7차 IPCC 보고서의 또 주요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이 기존에 이제 관측 온난화의 정의에서 사용됐던 지난 10년 평균을 기반으로 한다고 하면 이 2023년까지를 기준으로 볼 때 관측 온난화는 1.19도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래의 온난화를 정의하는 그 정의 수준을 보면은 1.26도로 실질적으로 지금의 온난화 수준은 더 높게 평가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탄소 예산, 이 1.5도 지구 온난화까지 남은 탄소, 2도까지 지구 온난화까지 남은 탄소 예산을 평가할 때 그 온난화 수준 정의한다고 하면 이것은 장기적인 트렌드에서 단일해를 딱 놓고 볼 때 2023년 기준으로 1.31도 온도 상승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NDC 결정에서도 이 지구 온난화 수준에 대한 정의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파리 협약 이후 우리는 19년을 잃어버렸다라고 과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파리 협약 이후 바로 대규모의 이행을 실행했다고 하면 실제로 이 1.5도 지구 온난화에 도달 시점은 아마 2050년 경일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부터 지금 1.5도까지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마 2023년 아니고 2033년 경에 1.5도 지구 온난화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기회창이 빠르게 닫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5도 오버슛은 불가피하다라고 지금 과학자들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1.5도 오버슛 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포기하느냐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오버슛을 하지만 다시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높게 오버슛해서 낮추느냐 아니면 오버슛 낮게 해서 낮추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피해와 위험은 굉장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버슛을 하더라도 우리는 작은 수준 오버슛으로 해야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피해와 손실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버슛이 일어날 경우에 우리가 네거티브 경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탄소 포집 흡수의 방법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이 불가피한 방식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방법론을 채택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고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완적인 방법이지 이것이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는 없는 것이며 우리가 이 탄소 흡수만으로 단기 시간 규모 내에서 대규모 배출 감소를 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자연 탄소 흡수 방법에 대한 기대가 사실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온실가스 저감의 정책들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자연 탄소 흡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존도 위험하다라고 최근 과학적인 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자연 탄소 흡수원들이 이 지금의 기후 변화에서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것인데요.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이 자연 탄소 흡수원이 미래에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역량이 적을 것이다라고 평가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의 이 자연 생태계의 훼손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온난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자연 탄소 흡수원이 흡수할 수 있는 그 역량이 감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앞으로 이 자연 탄소 흡수 방법에 과대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 손에서 줄이는 그러한 감축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 연구들이 보여주는 것은 기후 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기존에 우리가 평가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만약 지금과 같은 사회 경제 체제를 유지하면서 간다고 하면 아무런 다른 걸 안 하더라도 그에 따라서 우리의 경제 손실이 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대략적으로 앞으로 25년에서 26년 기간 동안 세계 전체적인 수익 감소가 기후 변화에 의해서 19% 정도 될 것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그래프에서 전지구 그래프에서 보면은 빨간색으로 할수록 이 수입의 감소가 큰 지역을 나타내는데, 우리나라도 수입의 감소가 기후 변화에 따라서 큰 지역으로 분리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대응에 실패했습니다. 물론 대응은 해왔지만 대규모의 효과적인 그러한 대응이 있어 오지 않았고, 전 세계적으로 대응에 실패했다라고 지금 과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왜 우리가 이렇게 대응에 실패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에 대한 원인 분석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제가 하나의 연구를 좀 소개하려고 가져왔습니다.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 배출을 많이 하는 부문,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 그리고 배출을 많이 하는 민간에서의 기후 리더십의 실패가 주요 원인이고, 이 리더십의 실패가 세대 및 세대 간 갈등을 고착시키고 인류 생계와 생태계에 실존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첫 번째 뽑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효과적인 그러한 감축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이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지정학적, 산업적, 군사적 권력과 관련된 사고방식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시 이 전 세계가 전쟁의 위험으로 노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전쟁과 같은 환경에서는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더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정말 대전환을 우리가 의도치 않아도 지금은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그러한 시대에서 우리가 좀 더 선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단순한 에너지의 대체가 아닌 이 사회 경제 시스템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이죠. 혁신이 필요한 것인데, 기존의 방식으로는 우리가 그 혁신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후 행동이 늦춰질수록 가능한 방안을 들고 비용과 손실이 급증합니다. 하지만 아직 기회 창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것이고, 방안은 존재하고 우리의 대응은 다양한 이점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큰 이익으로 돌아오게 되고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슬라이드를 끝내고자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기후 탄력제의 발전으로 대전환하는 것에 대한 사회 전체적인 이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는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 위한 완화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기후 위험을 줄이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증대하면서 또한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정말 이 포괄적인 그러한 기후 위기 대응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